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 역사 97회입니다. 예, 그 한번 김 기자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한복판이 어디죠? 서울 일단 이 떠오르는데 서울에서도 어딜까요? 예, 뭐 우리 저 시청? 김양미 기자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시청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뭐 이래서 광화문 광장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죠. 예.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으니까 평생 뭐 오지도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분들도 뭐 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광화문 광장 정도가 아닐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건데 지금 그 광화문 광장 밑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로를 이렇게 싹 지나가다 보면 뭐 계속 지나가다 보면 4년째 이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저도 늘 저기 광화문역 지하도를 지나다 보면서 항상 농성장을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났는데 8월 20일이면 뭐 딱 4년이 됐다는데요. 이게 장애인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장애 등급제라든가 부양 의무제 이런 것들 폐지를 주장하더라고요. 그 농성을 벌인 게 벌써 4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선을 느꼈을 것 같아요. 농성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거기 뭐 좀 그만 좀 둬라. 뭐냐, 뭐 하는 거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뭐 이렇게까지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분들도 그런 곳에서 그렇게 농성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한 4년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취재를 해본 그 담당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사실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장애 등급제를 정부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신체적 손상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뭐 이런 거 뭐 하는데 뭐 하여튼 이를 빌미로 해서 예산 증액을 피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장애 등급 1, 2등급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뭐 등급 표시하는 게 옳은 거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주장인지 제가 사실은 취재는 하지는 못해봤습니다. 저도 좀 아직 정확하게 잘 네.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회 시스템에서 이분들 이야기가 좀 잘 들어갈 구멍이 있고 좀 들어줄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농성이 길어질까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는 모르겠으되 그래도 누구든 좀 뭔가 들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왕조 시대 때는 어땠나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 시대 때 장애인 정책은 어땠나?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종 때 중심으로 많이 할 텐데 물론 뭐 그 전에 신라 시대 때도 있고요.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러죠. 네, 말씀하신 이제 세종대왕 때 이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 이런 사태가 좀 있었나요? 예,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럽니다. 세종 임금이 즉위한 지 아마 1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 세종 임금이 이제 사냥을 참관하고 난 다음에 개성 영빈관을에 막 들어설 참여하는데 소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시각장애인 114명이 이 세종의 어가 앞을 이제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죠? 승용차 대통령 전용차를 이제 막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하 배고파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맹인들이 어가 앞에서 궁핍함을 호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금의 행차를 막아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시절에 사실 제 중제 아주 큰 죄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시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엄청 큰 죄지 않을까요? 아마 네.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요. 대통령 전용차를 막고 불법으로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당장 검찰 수사 들어가고 뭐 외부 세력이 누구냐 네. 뭐 하면서 엄단하겠다. 그리고 종북 세력이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눈에 선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죠. 네. 그런 상황에서 세종 임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 지금 뭐 만약에 실록이 우리 좀 신문이라고 보면 아마 지금이라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난리를 떨고 뭐 대포차 어쩌고 하고 뭐 물차가 어떻고 막 했을 텐데 네. 실록을 보면 아주 담담합니다. 임금은 그들의 호소를 듣고 유후사한테 명해서 쌀 40석을 주었다. 이 유후사라는 게
이 원래 그 고려 때는 그 서울이 개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조선으로 들어와 세종 임금 때면 이미 이제 한양으로 도성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에 설치를 했죠. 도성을 옮겼는데 또 너무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유사라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을 좀 안정시키고 설치했던 어떤 관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임금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거네요. 음. 그래도 이제 억압을 막아선 장애인들 이야기가 좀 특별한 케이스 뭐 이런 거였어요? 뭐 그렇진 않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보면은 1422년인데 거기도 기록이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시각장애 여자 26명이 집단으로 북을 치며 호소한 적이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일찍이 그 환상이라 그래서 곡식을 빌린 다음에 관청에서 가을에 갚는 네.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받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그 현물로 갚을 수가 없다. 곡식으로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하로 대신 갚으려 한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소를 올리는 거죠. 저하로 대신 갚으려 한다 뭐 이랬잖아요. 네. 이게 저하가 지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 뭐 저하 여말선초 때 발행된 지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저하의 가치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폐라는 게 화폐라는 게 실질 가치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해 갖고 이 저하의 가치가 계속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 여성들이 이제 현물로 이제 곡식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폐 저하로 갖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여기 호소를 한 거네요. 뭐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데 누가 저하를 받으려 그랬겠습니까? 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근데 세종 임금이 그 말을 들으면서 쿨하게 그냥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라라고 명을 했다는 거죠. 네. 세종대왕은 역시 성군이십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예. 뭐 세종만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그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길을 나섰다가 시각장애인 20여 명이 어가를 또 막아섰다는 거죠. 배고파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쌀 한 섬씩을 하사한 적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임금들이 그때 어떤 이제 앞에 장애인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은전을 내린 건데 네. 뭐 사회 시스템 상으로서 이렇게 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게 조선 시대에 좀 있었나요? 뭐 사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역사가 엄청 깁니다. 2000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그 서기 28년 11월이니까 예. 그 신라의 3대 왕이 유리왕이거든요. 뭐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뭐 임금이 이제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굶주림에 지친 할머니가 죽어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을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구나. 이게 곧 임금의 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옷을 덮어서 주고 먹을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환과고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과고독이라는 게 뭐냐면 환이라는 게 호라비, 그다음에 과는 거의 과부, 호러미, 그다음에 고는 고아, 그다음에 독은 독거노인, 홀몸노인 지금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장애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문을 하고 양식을 나누고 부양하게 하라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황과고독 또 장애인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꼽은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환과고독 장애인이라는 이 부류가 예. 이 복지 정책의 정통적인 수혜자가 되는 거거든요. 늘 보면은 환과고독하고 장애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리사금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거룩했는지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다 신라로 몰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풍속이 덕분에 즐겁고 편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가야의 시초인 이제 도솔가가 또 퍼질 정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이 도솔가는 뭐 내용이 좀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도솔가라고 배웠잖아요. 뭐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데 아마 요즘 시대의 고복 격앙과 같은 걸 연상시켰겠죠. 뭐 나는 임금도 필요 없고 정말 배 두드리면서 정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노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꿈꾸는 이상 사회 이것이 이제 그 유리 왕의 복지 정책 덕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겠죠. 네, 뭐 시기상 2000년 전쯤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회 복지 정책이라고 좀 익숙하게 배운 걸로 따지면 고구려 시대 진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국 천황 때니까 194년 이것도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역시 임금이 사냥 나갔다가 이게 성군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어디 가면 뭐 보이고 이래갖고 그렇게 이제 주저앉은 자가 있으니까 연유를 물어봤는데 이게 내가 이 날품팔이로 어머니를 공양을 했는데 올해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라고 이제 임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역시 임금이 똑같은 위리왕하고 똑같이
이것도 역시 나의 죄구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궁겼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했다는 거죠. 네, 신라 유리 이사금 사연하고 아주 똑같은데요. 뭐 길 가다가 이제 백성을 만나서 또 백성이 이제 배고픔이나 뭐 굶주림 이런 거 호소하면 본인의 탓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옛날 임금들은 사실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무한 책임을 그래서 뭐 지진이 나도 내 책임, 뭐 비가 와도 내 책임, 뭐 예. 배고파도 내 책임, 다 내 책임인데 요즘 대통령보다 훨씬 그 책임을 잘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역사책을 보면 늘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임금들은 뻑하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신하들이 가만 안 두거든요. 빨리 당신이 가서 네. 빨리 빌어라. 당신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요즘 같으면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진 났다 그래갖고 누가 대통령이 내 잘못이다라고 하나요? 안 하죠. 어쨌든 뭐 요즘 괜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옥천왕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한테 옷과 음식을 주었는데 뭐 유리이사금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만약 그냥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은전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네. 아주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한 발 더 나갔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역시 이제 호라비하고 과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환과고도 가고 이제 장애인들을 구휼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마다 3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는 관청의 곡식을 내서 백성의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진율 대여를 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대여를 해준 다음에 겨울에 그걸 갚도록 해라. 그거를 정례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대법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빈민 구제 정책이 효시가 됐다라는 거죠. 진대법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위량도 그런 약간 비슷한 거긴 하지만 고옥천왕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랬던 거고 신라 문무왕도 의미심장한 복지 정책을 쓰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이 곡식을 빌린 자는 풍년할 때 상환하되 그걸 대곡환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흉년의 피해가 심한 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면제해라.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익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국학자인데요. 이 고옥천왕의 진대법, 그다음에 문무왕의 이 법 이거를 사회복직정책의 신기원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신라 고구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나중에 후대 왕조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려 조선이 이제 진대법을 발전시킨 의창, 황곡, 뭐 사창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래서 빈민 구제 정책을 하여튼 국정의 핵심 사안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경우를 보면 그 지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세종은 어떤 지시를 내렸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늘 얘기를 하는 황과 고독, 그다음에 잔질 이게 이제 장애인인데요. 이거는 왕자, 그러니까 왕의 정치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한테 환곡, 그러니까 식량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거긴 하지만 우선 베풀고 거처할 집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직위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즉위할 때 한 거니까 사실 지금에 따지면 뭐 대통령 친식 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 운영 방안의 근간을 예.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의 복지로 삼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설 기사 잘 쓰잖아요. 그 직위하자마자 이제 뭐라고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료들한테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 이 확인 감찰까지 하겠다. 너네가 제대로 돌봐야 된다. 만약에 내가 확인할 텐데 안 하면 내가 정말 감찰해가고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확인 감찰까지 했다는 건 정말 의지가 확고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과인이 감찰관을 장차 파견해서 반드시 내가 확인할 거야. 만약에 이 여염집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정말 그 담당 수령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이나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정말 내가 중재로 처단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아주 으름장을 놨다 그럽니다. 네, 세종대왕 훌륭하시네요. 그 다른 임금들은 좀 어떻게 정책을 폈나요? 예, 뭐 중종 임금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 경기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모두 초청하는 아주 대대적인 노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이 80세 이상의 매인들만 초청을 해서 예조의 안뜰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맹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자제들이 또 있잖아요. 부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아주 다 오라 그래라. 그래갖고 아주 그냥 대궐의 뜰에서 대접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잔치가 아주 큰 노인 잔치, 노인 뭐 경도 잔치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선의 장애인 정책은 아주 구체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각장애인들을 구혈하기 위해서 이 국가기관까지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명통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살 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선진적인 이야기죠. 지금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국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명통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예, 거기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독경하고 전복 이런 걸로 살았거든요. 그것도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삶이 별로 이렇게 탄탄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뭐 가뭄이 들 때는 기후제를 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쌀하고 콩을 하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까지 내려주는 특전, 그러니까 노비까지 내려주고 이런 특전을 베풀었다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까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요즘 어떤 지자체들은 무한 돌봄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복지 정책 이름을 붙이기도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조임금 보면은 각종 이제 장애인 대책을 밝히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 장애인하고 난치병 환자 이런 환자들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그다음에 맹인들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명통시를 설립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농아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 한성부가 돌봐줄 이 보수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널리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동서 활인원 그러니까 이게 병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거죠. 후하게 구휼해라 이런 거 어떤 명을 내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 계절마다 이렇게 부양한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이제 내립니다. 정말 체계가 탄탄했네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도우미 이게 제도는 지금의 뭐 사회복지사 제도 뭐 이런 거를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회복지사의 노릇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구휼 보고를 하라 결과를 뭐 세종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각 구청 이런데 확인 감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한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복지 정책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애인들이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이 사회 진출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이제 장애인들이 정부 요직에 발탁돼서 활약하는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실록을 읽어보면 아주 이 편견 없이 출세한 장애인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데요. 허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실록을 보면은 어깨와 등이 구부러졌다. 그런 그 척추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 허조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게 태조 이성계가 사실은 이 조선을 개국하자마자 허조를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예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석전 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의식을 개정하는 거, 그게 국가의 기틀이잖아요. 그런 걸 잡은 거죠. 이 허조라는 인물이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이런 요직을 두루 갖췄습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이조정랑 자리가 비었거든요. 근데 그 좀처럼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조정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조선의 당쟁이 이 자리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김희원, 심의겸 이렇게 우리가 당쟁 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초가. 그 사실 이조정랑 자리를 고 반목한 것이 당쟁의 휴시라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하룻밤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조정랑이라는 자리가 사실 정오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관인가요? 오품이면? 5급 공무원이면은 네, 그 정도 사무관입니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거든요. 재량권도 막강했고요. 네, 뭐 그렇게 요직이니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도 이거 또 어떤 애를 시켜야 되나 하고 고심을 하다가 관리 명부를 이제 보고서 어떤 놈이 있는지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꼼꼼히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눈에 번쩍 띄는 게 허조의 이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태종이 이때 아주 고함을 쳤다는 건데요. 내가 사람을 얻었다 해갖고 아주 무릎을 탁 치고서 고함을 쳤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엄청 훌륭하고 대쪽 같은 분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태종 임금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드님한테 세종 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특별히 허조 당신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짚고 세종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상 이 사람은 나의 주석이요라고 이제 그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주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주석은 주석지신이라는 게 준말인데요. 기둥주자 돌석자죠. 그러니까 나라를 바치는 주춧돌이다. 아, 네. 중추적인 신하다라는 걸 그 뜻하는 거죠. 세종실록이 기록된 허조의 졸기를 보면 졸기가 부흥기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허조는 대적 성품, 그다음에 공평무사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호조에 관해서는 이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조를 기용한 임금이나 동료들 모두 편견 없이 허조의 능력, 성품만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이제 호조라는 인물 외에도 혹시 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예, 지병으로 다리를 뭐 한쪽 다리를 잃은 우의정 윤지환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분도 뭔가 이렇게 공직 중에 장애가 있었던 분인가 봐요. 예, 이분은 이제 천성적인 장애는 아니고 중도의 장애를 분인데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윤지환이 정승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상한 병을 얻어서 한쪽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윤지환 정승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다리가 하나뿐인 정승이라 그래서 일각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지환이 계속 병 때문에 저는 너무 아파갖고 다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끈질기게 사직을 청하고 숙종은 또 계속 또 끈질기게 반려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윤지환이 이제 정승이 됐는데 다리가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게 이제 일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됐던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리가 병이 너무 심해서 대궐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출입하기가 어렵다. 정말 강등시켜서 저를 면직시켜 달라라고 이제 끈질기게 사직을 청하는데 그때마다 숙종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지 부축을 받아도 된다 너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했지 않냐. 아무리 뭐 임금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윤지환이 그러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럼 제가 올까요. 그러면 뭐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 뭐 부축을 받고 출입하는 거 신하가 그러는 거는 고사에도 있다. 내일 아침부터 부축 받고 와라 이렇게 또 임금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임금도 대단하고 신하도 대단하네요. 예, 그 보면은 무려 79차례나 사표를 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이 할 수 없이 면직을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79번 만에 면직이 허락이 된 건가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예. 그 실록을 보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하고 그런 과정,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이 생중계하듯이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24차례 사표 요청, 사퇴 요청, 그다음에 뭐 67차례 인책 요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중계하듯이 그런 제목으로 해갖고 실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실록이 윤지환의 사직 상소, 숙종 임금의 반려 소식, 인터넷 생중계하듯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나가서 그러면 윤지환이 뭐 나갔을 때 숙종이 나중에 다시 부르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뭐 1년 만에 또 불렀다 그럽니다. 1695년 실록을 보면 도승지를 또 보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다시 보내가지고 윤지환한테 보내서 복직을 해라 그랬는데 이제 윤지환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네, 엄청 뭔가 그 흥미로운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으로서 외교 특사로 뭐 파견된 이런 인물도 있었다면서요? 영조 때 도승지인데 이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34년인데 이게 귀가 너무 어두워갖고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요. 사직을 청했다라는 청을 올리는데요. 영조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조 임금이 옆 사람을 시켜서 큰 소리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야 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잘 못 들리니까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연출될 때마다 사람들은 목소, 그러니까 노는숨을 지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실록에 나옵니다. 엄청 임금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1738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한 4년 뒤에 청나라로 이제 외교 특사를 파견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이덕수를 선임을 합니다. 외교 특사로. 그러니까 이제 사원부에서는 반대하는 뜻을 이제 임금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교 사절이고 뭐 중국과 황제들 만나야 하는데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원부 말도 똑같은데요. 물론 이덕수의 문학과 지조 이런 거는 진짜 당대 최고입니다. 그러나 외교 사절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 기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황제가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돌발 발언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어떡하냐. 염려스럽다.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아까 영조가 엄청 신뢰하는 인물이긴 했는데 영조 임금이 그래서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대답이 걸작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에 관해서는 니네들도 다 모두 귀머거리 아니냐. 아, 그렇죠. 이게 왜 병폐가 되냐. 네. 이게 뭐 듣고 이렇게 어차피 통역하는 건데 이게 그렇긴 하지만 어쩌겠냐. 그래서 이제 사원부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이덕수도 또 고사를 했다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게 적임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랜대로 해라. 그 영조 임금 말이 맞는 게 중국어는 뭐 누가 간들 잘 네. 못 알아들은 거 마찬가지일 텐데 뭐 그게 뭐 이덕수의 그 귀 잘 안 들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역자라면 되지 뭐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물론 외교사절이 진짜 중국어나 영어나 잘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통역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상소가 넘어오니까 이덕수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파견은 취소됐는데 어쨌든 이게 선입견이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임금 자체가. 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실록 같은 데 보면 이 장애인 관료들의 뭐 신체 결함과 업무 능력을 연결해가지고 언급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굉장히 선진적인 사고로 해서 뭐 장애인들 비롯해서 소외계층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그 최한기라는 조선 후기 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점이 있다. 남을 잘 가리킬 수 있다. 눈동자로 보는 거는 막혀 있지만 신기로 보는 것은 있어서 빛깔을 밝게 듣고 남의 언어를 잘 들어서 생각함이 굉장히 넓고 사물의 형체로 상상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시각장애인은 때로는 눈은 있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눈이 잘 보인다고 해서 일을 잘하거나 뭐 인간적으로 엄청 훌륭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뭐 돌려서 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박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세종시대 궁중음악을 정비했다. 뭐 그런 사람인데요.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당시에 관습도광이라 그래갖고 이제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관청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발탁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장점을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잘 살핀다. 세상에는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광화문 지하도 보면은 지금도 이제 4년이나 농성을 벌이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우리가 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왕의 어가를 가로막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또 쿨하게 들어주는 뭐 그런 조선시대 임금 뭐 그런 조선시대보다 또 못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정치인 뭐 어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모르죠.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지금 4년째 거기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니냐. 소통이 그만큼 안 되고 그런 그 의견조차도 귀담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얼마나 이게 통탄스러운 사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